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1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며 고생스레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면서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거나 물건을 두고 찾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의사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얼굴 보고 며느리 도와주며 지내는 게 제 낙이었는데 결국 그 치매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기억이 또렷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며느리가 갑자기 어머니, 오늘은 공기 좋은 데로 모시고 가 드릴게요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가끔은 이렇게 나가야지. 바람도 쐬고 손주도 같이 가면 좋겠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며느리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편히 쉬세요. 저는 웃으며 그래,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게 바뀌어 갔지만 머리가 무겁고 졸음이 쏟아져 저는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기억이 자꾸 뚝뚝 끊겼습니다. 어디쯤 왔는지 왜 가는지조차 점점 헷갈렸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그 말에 눈을 뜨자 웅장한 건물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호텔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알 수 없는 냄새와 복도 가득한 휠체어,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었습니다. 여긴 뭐 하는 데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서류를 내밀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셔서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당황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지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저희도 생활이 바쁘고 죄송해요. 말은 미안하다 했지만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치매라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버려진 건가? 손주 도시락 싸주며 웃던 날들이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는 짐짝 취급을 받는 건가? 정신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분노와 슬픔은 또렷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니? 목이 메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고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가 보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나랑 같이 가야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지만 치매로 힘이 약해진 제 손은 허공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며느리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닫히며 차가 요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치매라는 이유로 이렇게 버려질 수 있는 건가?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함께 산 가족에게 내가 아픈 틈을 타 버려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 배신감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기계음과 신음소리까지 모든 게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조금 깜빡하는 것뿐인데. 이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머릿속이 뒤엉키며
분노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직원들이 분주히 어르신들을 깨우고 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엔 이미 많은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어 젊은 간병인이 밥을 떠먹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런데 왜 벌써 이곳에 와야 했을까? 그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멍하니 주위를 살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석 달 됐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체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낮에는 재활치료 시간이 있고 간단한 미술이나 노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치매 때문인지 집중이 오래 가지 않았고, 가끔은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다가와 어머니, 집은 나중에 가요. 여기서 조금 더 계셔야 해요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내 방에서 내 손주 얼굴 보며 밥 먹고 싶다. 그 단순한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 며느리의 차갑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이라도 나서서 말렸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키운 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나. 분노가 치밀다가도 한편으론 제가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게 사실이라 혹시 내가 민폐가 된 건가 하는 자책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요양원의 생활 리듬에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이면 다시 방으로 들어오는 일상의 반복. 그 속에서 몇몇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 가족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저처럼 아직 의식이 또렷한데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날 모시고 오더니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저릿해졌습니다. 나만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곳은 버려진 부모들의 마지막 정거장이구나. 그 사실이 더 씁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근처 마을 소식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재개발 들어온다더라. 땅값이 벌써 올랐대.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번쩍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어렵게 모아 산 작은 땅 한 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제 명의로 남아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소중한 자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땅이었지만 재개발 소식이 사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순간 가슴 속에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언젠가 며느리와 아들이 내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생각을 하자 처음으로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의 낯선 삶 속에서 저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충격과 배신감은 여전히 크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치매로 기억은 흐릿해지지만 배신당한 그 순간의 아픔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새로운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어느새 제게도 이곳의 일상이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직원들이 주는 약을 챙겨 먹고 점심엔 옆자리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저녁이면 방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는 게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그저 버려진 사람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묘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 복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찾으러 왔대요. 직원이 제게 와서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찾아왔나? 아니면 며느리? 그동안 한 번도 연락조차 없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찾을 이유가 뭐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달려오는 사람. 놀랍게도 며느리였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와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쏟아진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크게 망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빚을 내어 확장하던 사업이었는데 거래처 부도로 한순간에 줄줄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갔고 손주들 학비조차 막막한 상황. 그제야 며느리는 울며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버릴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쳤던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살길을 열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내가 정신이 흐릿할 때 요양원에 버려두고 2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가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꼴이라니. 인생이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젊음. 금방 무너져 내리는 부와 명예. 그리고 결국 의지할 곳은 버려둔 노모라니.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도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 버릴 때는 연약한 늙은이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재개발 소식과 함께 금쪽 같은 자산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며느리는 제게 울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며느리를 밀쳐내고 너희가 한 짓을 잊었느냐고 소리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주들을 위해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겠습니까? 저는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니네가 나를 버리던 날 나는 이미 자식도 며느리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날 찾는 거냐?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해 주세요. 손주들까지 길바닥에 남게 하고 싶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손주들,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흔들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의 선택 때문이다. 내가 약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 삶의 무게와 내 이름은 여전히 내 것이다. 이제는 그걸 보여줄 차례였다. 뜻밖의 반전, 그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며느리가 다시 제 앞에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현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던 순간, 제 마음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한쪽은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이었고, 다른 한쪽은 버려진 날의 분노와 치욕이었습니다. 그날 요양원 앞에 홀로 서서 차가 떠나던 뒷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결심이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마지막엔 버림받은 인생. 그 인생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순간을 복수의 기회로 삼아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울며 빌자 저는 천천히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린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내가 치매라서 쓸모없는 짐이라 생각했겠지. 좋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의 삶을 쥐고 흔들겠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땅이 있다. 곧 재개발이 시작될 거다. 그 땅은 수억 원으로 변할 거다. 그런데 그 돈 그냥은 주지 않는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놀라움과 탐욕,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스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조건은 하나다.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내 곁을 지키는 것. 그게 아니면 한 푼도 없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사실 제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써둔 유언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자산을 자식에게 바로 넘기지 않고 제 의사에 따라 분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세워 아들과 며느리를 올가맬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날 저녁 아들도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역시 지쳐 보였고 눈 밑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개조차 들지 못하다가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속으로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무릎을 꿇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버려졌던 그날의 수치심, 오늘 그대로 돌려주마. 저는 일부러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땅은 내 것이고 앞으로도 내 것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모시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 가서야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 전까지는 네 손에 들어갈 돈 한 푼도 없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돈이 당장 필요했기에 제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 나와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차를 몰고 저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들의 선택에 끌려다녔지만 이제는 반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들의 삶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낯익은 공기를 마시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내가 돌아왔구나. 버려졌던 내가 이제는 주인이구나. 그 순간만큼은 지난 2달간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 나를 함부로 대하던 이들이 결국 내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 순간은 참으로 통쾌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징벌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되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요양원에서 돌아와 제 집에
다시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제 삶의 조각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싱크대 아래 숨겨둔 오래된 반찬통, 그리고 제 손길이 닿아 있던 작은 화분들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지, 여기가 내 인생이지.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을 자며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눈치를 보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어머니,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하네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웠을 그런 말들이 이제는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길 속에는 늘 재산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나를 버렸던 나를 잊지 마라. 나는 다시는 너희 장난감이 아니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씁쓸함보다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가 주도권을 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가진 땅, 그리고 적지 않은 재산, 그걸 과연 누구를 위해 써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배신과 냉정함을 생각하면 제 손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서 알게 된 한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치매가 심해 가족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마지막까지 자식이 오길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쓸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례식에 홀로 참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적어도 저분은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결국 혼자 가시네. 그때 느낀 허망함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동네 복지관 앞에서 줄 서 있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한 끼 식사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떨며 기다리는 모습. 그 광경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는 집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이 섰습니다. 내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대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겠다고, 내가 남은 생을 살아가며 겪은 배신과 서름을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바꿔주겠다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모두 지역복지재단과 고아원,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단 한 푼도 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쉽지 않은 결정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오래 짓누르던 분노와 미련이 스르르 흩어져 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줄까 갈등하며 지낸 시간보다 이제 분명한 답을 내린 지금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눈앞에서 온갖 공손한 말과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이미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내 삶을 짓밟고 나를 버린 대가다. 돈을 잃고 다시 깨달아라. 그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가 아무리 흔들어도
이제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마치 제 선택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나는 드디어 내 인생을 지켜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후의 진짜 주인은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것이었습니다.